서울 변두리의 작은 냉면집.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박순자 여사는 동네에서 소문난 억척스러운 사업가였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야 문을 닫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손님들은 그녀의 냉면 맛을 잊지 못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왔다. 평양냉면의 깊은 맛, 함흥냉면의 매콤함,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장인이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100억이 넘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물론 정확한 액수는 아무도 몰랐다. 순자 여사는 입을 꼭 다물고 살았다. 내 인생의 보람은 자식들 뿐이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큰아들 박준혁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아들 박준석은 사법고시를 합격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다. 막내딸 박지연은 해외에서 패션 사업을 하며 뉴욕과 파리를 오가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순자 여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자식들이 성공했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자랑이자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은퇴 후 혼자 남겨진 넓은 집에서 그녀는 점차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했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생일에도 축하 문자 한 통이면 끝이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다. 가끔 냉면집 시절이 그리웠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직원들과 웃고 바쁘게 움직이던 그 시절이. 내가 이렇게 외롭게 죽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 100억이 넘는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 곁에 아무도 없는데. 뉴욕에 사는 막내딸 박지연은 그날도 평소처럼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엄마와 통화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오빠들이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응. 그래. 근데 요즘 오빠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너무 혼자 있지 말고 요양원 가는 게 어떠냐고. 요양원이요?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말했지. 근데 애들이 자꾸 우겨. 자기들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데 요양원 가시면 사람들도 있고 좋다고.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지연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불효자였다. 엄마, 제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갈게요. 그때 오빠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래, 너까지 걱정할 거 없어. 그 순간이었다. 화면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여사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다. 누구세요? 엄마, 누가 왔어요?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둘, 아니 셋. 엄마 준비됐어요. 가시죠. 싫어. 나 안 가. 순자 여사의 비명과 함께 화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장만 보이는 화면 속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 끌려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비명을 질렀지만 화면은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집 전화도 핸드폰도.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곧바로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혁 오빠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빠,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방금 통화하다가 갑자기 비명 지르시고 연락이 안 돼요. 아, 지연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엄마 요양시설에 가셨어. 건강 관리도 받고 사람들도 있고 더 좋은 환경이야. 갑자기요? 엄마가 그걸 동의했어요. 그래, 엄마가 원하셨어. 우리도 오래 설득했어. 거짓말. 방금 엄마 비명 지르는 거 들었어요. 싫다고 하셨어요. 지연아, 진정해. 엄마가 처음엔 좀 거부하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어. 지금은 안정적으로 계셔. 어디에요? 어디 계세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서. 면회도 당분간은 안 돼. 좀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오빠, 전화는 끊겼다. 지연은 둘째 오빠에게도 전화했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너무나 차분하고 준비된 듯한 대답. 뭔가 잘못되었다. 지연은 그날 밤 비행기 표를 끊었다. 인천공항에 내린 지연은 곧바로 오빠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두 오빠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다. 엄마는 괜찮아. 요양시설에서 잘 지내고 계셔. 조금만 기다려. 어디냐고요?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준혁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너도 엄마 상태 알잖아. 요즘 많이 불안정하셨어. 혼자 계시면서 우울증도 오시고. 우울증? 엄마가요? 그래. 밤에 이상한 전화도 자주 하시고 피해망상도 심하셨어. 누가 재산을 노린다고,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그런 적 없었어요. 저랑 통화할 땐 멀쩡하셨어요. 내 앞에서만 그러셨던 거야. 우리한테는 매일 이상한 소리 하셨어. 전문의 상담도 받았어. 그래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오빠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엄마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오빠들은 계속 회피했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지연은 결국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강남 빌딩 3층 강민우 탐정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지연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엄마의 비명, 오빠들의 태도, 감춰진 요양시설. 강민우 탐정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간의 실종은 대부분 재산이 얽혀 있습니다. 어머니,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죠? 1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동기가 되죠. 형제분들 재정 상태는요? 큰오빠는 성형외과 원장인데 최근 의료사고로 소송 중이에요. 둘째 오빠는 로펌 변호사인데 투자 실패로 빚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강민우는 메모를 하며 미소 지었다. 충분합니다. 조사해보죠. 다만, 진실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찾는 게 먼저예요. 강민우 탐정은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순자 여사의 집 근처 상가와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였다. 사건 당일 화면 속에 흰색 구급차 한 대가 순자 여사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내렸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박준혁, 박준석. 지연의 두 오빠였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10분 후 다시 나왔다. 이번엔 순자 여사를 부축하고, 아니, 부축이 아니었다. 끌고 나오는 것이었다. 화면 속 순자 여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두 아들은 강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 가만히 있어.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싫어. 놓으라고. 나 안 가. 엄마, 이러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준석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여사는 구급차에 실렸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강민우는 그 영상을 지연에게 보여줬다. 사무실에서 영상을 본 지연은 손이 떨렸다. 화면을 멈추고 오빠들의 얼굴을 확대했다. 오빠, 큰 오빠잖아. 둘째, 오빠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이럴 수가. 강민우는 다음 자료를 펼쳤다. 이 구급차는 정식 응급의료기관 소속이 아닙니다. 민간 환자 이송 서비스 차량이에요. 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쓰이죠.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추적 중입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오빠들을 믿었는데, 가족을 믿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3일 후 강민우는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경기도 포천시 외곽. 한적한 산골에 위치한 마음 편한 정신병원. 그곳이었다. 환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박순자 65세. 입원 사유는 망상 증세 및 자녀들에 대한 위협적 발언. 보호자는 장남 박준혁. 망상이라니요? 우리 엄마가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할 때 멀쩡했는데, 진단서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중증 우울증, 피해망상, 공격적 성향. 입원 치료 필요. 이건 조작이에요. 엄마는 아프지 않았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보호자 동의와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면회를 시도해 보시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렵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지연은 그날 오후 바로 포천으로 향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병원 건물이 나타났다. 마음 편한 정신병원. 아이러니한 이름이었다. 지연은 접수처에서 면회를 요청했다. 박순자 환자 면회 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 환자분은 보호자 승인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저 딸이에요. 보호자가 장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남분께 연락해서 승인을 받아오셔야 해요.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오빠가 승인해 줄 리 없었다. 그날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 주변을 배회하며 직원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이틀 후 병원 청소 직원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 200만 원. 10분간의 면회 시간을 사는 값이었다. 청소 직원의 도움으로 지연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4층 격리 병동.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가끔 환자들의 신음소리나 중얼거림이 들렸다. 407호. 청소 직원이 문을 열어줬다. 시집분이에요. 빨리 다녀오세요. 지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창백한 얼굴의 순자 여사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엄마, 지연이 달려가 안았다. 순자 여사는 딸을 꼭 껴안았다. 지연아, 왔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들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순자 여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사실 난 냉면집만 한 게 아니야. 네, 나는 옛날에 여배우였어. 예명으로 활동했지. 1970년대. 나를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만 지연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배우요? 그래. 한때 꽤 유명했어.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했지. 그때 번 돈이 상당했어.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했고. 그게 지금까지 불어난 거야. 냉면집은 취미였어. 배우 생활 접고 나서 사람들 얼굴 보고 싶어서 시작한 거야. 돈은 이미 충분했어. 지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간 알던 엄마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빠들이 그래, 재산 때문이지. 내가 유언장을 새로 쓴다는 걸 알고 둘 다 재정 상태가 안 좋거든. 내 큰오빠는 의료사고 소송으로 수십억 날렸고 둘째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파산 직전이야. 그래서 날 여기 가둔 거야. 치매나 정신병 판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든.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그럼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평생 모은 걸 자식들이 지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엄마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꼭이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조심해라. 내 오빠들 이제 뭘 할지 모른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청소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나가셔야 해요. 지금 보호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연은 서둘러 일어났다. 엄마, 꼭 구해드릴게요. 지연아, 조심해. 지연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복도 저편에서 준혁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407호에 누가 들어갔다고? 확인해봐. 지연은 병원을 빠져나와 강민우 탐정을 만났다. 탐정 사무소에서 그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의 과거, 숨겨진 재산, 오빠들의 음모.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 입원 무효 소송을 걸고 동시에 재산 관리 권한을 보호해야 해요. 강민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통화를 마친 강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박지연 씨,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당신 어머니의 유언장 초안, 당신이 이미 확보하고 계시죠?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조사원이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3개월 전 어머니 댁에서 유언장 초안을 몰래 복사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도 접촉했고요. 그게 무슨,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어머니가 계신 곳은 정신병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곳은 당신 형제들이 마련한 안전 가옥이에요. 어머니를 당신의 움직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당신의 탐정 의뢰, 형제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조작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 판정을 받으면 유 원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법정 상속으로 가고 당신도 몫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어머니가 멀쩡하면 유 원장대로 당신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민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의 최종 유 원장에는 당신 이름이 없으니까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들켰네. 역시 제대로 된 탐정이었어. 그래, 맞아. 엄마의 전 재산은 내 거야. 왜 나만 빠져야 해? 오빠들은 의사, 변호사 해봤자 뭐해. 결국 엄마 재산에 눈이 먼 건 똑같잖아. 그래서 오빠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군요. 그럼 당신만 깨끗한 딸로 남아서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어? 난 30년간 엄마가 냉면집 여주인인 줄만 알았어. 그 뒤에 수백억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근데 유 원장을 우연히 봤어. 전 재산을 남에게 준다고? 30년간 냉면집에서 일한 직원한테 그게 말이 돼?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군요.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형제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미 준비 다 됐어. 의사 매수도 했고 언론 접촉도 했어. 형제들의 강제 입원 시도, 재산 횡령. 며칠만 있으면 기사화될 거야. 그럼 엄마는 내가 구해낸 효녀가 되고 오빠들은 감옥 가고 난 전 재산을 받아. 완벽하지?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뭔데? 당신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계획을. 이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순자 여사의 유언장 공개 및 재산 분쟁 조정 기일이 열렸다. 법정에는 세 남매가 모두 모였다. 준혁과 준석은 변호사를 대동했고 지연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순자 여사가 입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환자복이 아닌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을 했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당당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다. 비상속인 박순자 씨의 최종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나 박순자는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먼저 부동산 15건, 시가 총액 약 680억 원, 주식 및 채권, 시가 총액 약 120억 원, 예금 및 현금 약 50억 원, 총 850억 원. 세 남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위 재산 중 부동산 한 건 시가 30억 원과 예금 10억 원, 총 40억 원은 장남 박준혁에게 상속한다. 준혁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부동산 한 건 시가 30억 원과 예금 10억 원, 총 40억 원은 차남 박준석에게 상속한다.
준석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장녀 박지연에게는 예금 10억 원을 상속한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억? 겨우 10억? 나머지 재산 총 770억 원은 김순덕에게 상속한다. 김순덕은 30년간 나의 냉면집에서 함께 일한 직원이며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였다. 법정이 술렁였다.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유언자 박순자 씨가 직접 진술하시겠습니다. 순자 여사가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 나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지난 3개월간 제 자식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내가 내 유언장을 몰래 복사한 걸 알고 있었어. 그날 내가 다녀간 후 서재에 숨겨둔 카메라를 확인했지.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내가 유언장을 바꾸려고 의사들을 매수하려 한 것도 알았어. 강민우 탐정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내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은 준혁, 준석을 바라봤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의료사고 합의금이 필요해서 투자 빚을 갚으려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지. 한정치산자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관리하려고.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너희 셋을 다 시험했어. 누가 진짜 나를 걱정하는지, 누가 돈이 아니라 엄마를 보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희 셋 모두 실패했어. 준혁이는 날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고, 준석이는 그걸 도왔고, 지연이는 오빠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혼자 재산을 차지하려 했지. 순자 여사는 눈물을 닦았다. 난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어. 냉면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건 여의 학비 때문이었어. 너희가 성공하는 모습이 내 전부였어. 근데 내가 늙고 외로워지니까 너희는 내 곁이 아니라 내 재산만 봤구나.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순덕, 30년간 내 곁을 지킨 사람.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고, 힘들 때 손잡아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라. 순자 여사는 방청석의 김순덕을 바라봤다. 60대의 수수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장님, 순덕이는 한 번도 내 재산을 물어본 적이 없어.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해도 사양했어. 그냥 내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했어.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니? 순자 여사는 다시 세 자녀를 바라봤다. 너희에게 40억씩, 10억을 준 건 마지막 정 때문이야.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그 이상은 없어.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내 사랑, 내 헌신, 내 인생 전부를 받았잖니.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준혁과 준석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며 정신 상태도 온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언장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문으로 빠져나갔다.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순자 여사는 김순덕과 함께 법원을 나섰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순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야 홀가분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까. 돈이라는 짐이요. 아니, 자식이라는 환상. 순자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다. 난 평생 자식이 얘 전부라고 믿었어.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근데 아니더라. 자식도 결국 남이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더라. 두 사람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사장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냉면 한 그릇 먹을까? 30년 만드셨는데 아직도 좋으세요? 그래, 내가 만든 냉면이 제일 맛있거든. 내일부터 다시 장사할까? 에이, 이제 쉬셔야죠. 아니야. 이래야 살아있는 것 같아. 너도 같이 할 거지? 김순덕은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제가 언제 사장님 곁을 떠난 적 있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어느 모녀보다 따뜻해 보였다. 며칠 후 한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냉면집 여주인 박순자 씨, 전 재산 770억 원을 30년 동료에게 상속. 가족보다 진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기사 아래 댓글들이 달렸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네요. 자식들 한심하다. 저렇게 키워줬는데. 돈 앞에서 가족도 없구나.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까 무섭다. 순자 여사는 그 기사를 읽고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일까요? 그리고 100억, 1000억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박순자 여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재산보다 귀한 건 진심입니다. 상속보다 값진 건 함께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 곁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를 사랑하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진정한 가족인가?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그 말을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